이렇게 좀 생각해볼 주제가 한국 경제의 전환과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주제인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말이 뭐 굉장히 그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 경제 민주화라는 이 주제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아주 뜨거운 정치적 그 이슈가 되거나 쟁점화된 거는 뭐 그 한국 사람이면 뭐 누구든지 이제 다 피부로 느끼고는 있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경제적 양극화와 그 사회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양극화가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당연히 그 뭐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이제 아우성들을 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이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대안이죠. 대안으로서 정치권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사실 뭐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욕도 많이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보면은 정책적으로 조금 무능한 측면도 좀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양반이 이제 경제 민주화 공약을 아무튼 지난 대선 과정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한 그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18개의 그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을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공약의 내용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내부 그 5개죠. 5개 큰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서 총 18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 경제적 약자의 그 권익을 보호하는 공약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뭐 이제 뭐 골목상권 뭐 보호라든가 뭐 중소기업의 뭐 이 보호. 그래서 아무튼 이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약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거래 관련 이 공약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대기업의 어떤 불공정 거래 관행이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라는 그 공약이 한 3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재벌이죠. 그 재벌 총수 일가의 그 불법 및 그 사익 편취 행위 근절 공약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대기업 지배 주주가 이제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뭐 사면권을 뭐 제한하겠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총수 일가가 재산을 축적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부당 내부 거래인데,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서 재산 축적하는 거를 뭐 이제 제도적으로 막겠다, 뭐 이제 이런 공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그 횡령죄를 아주 엄하게 묻겠다. 지금까지는 뭐 재벌 회장들이 그 기업돈 횡령하더라도 뭐 기껏 해봤자 뭐 집행유예 2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횡령죄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하게 뭐 묻겠다. 뭐 이제 이런 공약들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벌 기업의 어떤 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공약들인데요. 그래서 뭐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뭐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이 한 3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벌 내부의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을 한 뭐 4개 정도. 그래서 뭐 순환 출자를 금지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공약들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지금 내걸었던
이 경제민주화 분야 18가지, 그 다음에 큰 분야로 하면 한 5가지 분야의 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문제 자체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면 사회적 약자와 강자 사이에 어떤 비대칭적인 권리입니다. 비대칭적인 권리를 조정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자의 권리는 너무 비대해지고 약자의 권리가 너무 왜소해졌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규제나 제재를 통해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사회적 강자와 약자 간,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뭐 영세 자영업자 이들 간의 어떤 비대칭적인 권리 구조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거를 가급적 똑같은 권리를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것에 이제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이런 그 사회 이 약자 집단과 강자 집단 사이에 권리를 조정하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권리 조정 문제의 이제 하부 개념으로서 이제 재벌 개혁 문제, 재벌의 이제 그 지배 구조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런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협소한 측면에서의 그 경제 민주화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공약들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공약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권리 문제가 이게 비대칭적이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벌이 골목에까지 들어가서 떡볶이집까지 열겠다라는 상황에서 그 골목에 있는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18가지 이 공약이라는 게 경제 민주화와 관련돼서 뭐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고 그 다음에 나름 의미도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사회적 약자와 강자 간의 그냥 비대칭적인 권리를 법적인 제재와 규제를 통해서 이 권리를 이렇게 조정하는 수준의 문제로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제 생각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그 권리 조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민주화라는 의미를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뤄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을 간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진행하게 될 이 한 두어 시간의 이 강연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협소한 의미의 틀을 넘어서는 정말 이 본질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경제민주화의 의미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연한 이제 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2절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이 사회적 양극화 또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서는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그 다음에 이런 양극화 문제,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구조개혁들이 이제 필요하냐 이런 문제들을 쭉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제 민주화 이거 왜 필요하냐?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양극화 문제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경제 민주화에 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면 양극화는 왜 생기는 거냐? 그러니까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왜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구조하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경제적 양극화가 어떤 구조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 사이의 권리를,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나 제재를 통해서 그냥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강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좀 억누르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양극화 문제를 낳고 있는 이 한국 경제의 어떤 그 구조적인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 구조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는 이런 그냥 단순하게 이 재벌의 지배 구조 좀 바꾸고 그다음에 골목 상권 보호해주고 하는 거 가지고서는 이런 양극화 문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경제적 양극화가 어떤 구조하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다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그 양극화를 낳는 어떤 그 구조적인 요인들이죠. 우리가 구조적인 요인들 그 몇 가지를 좀 검토를 해보면은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산업 간 경제적 성과와 고용이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산업 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인데요.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이 경제적 성과와 고용이 불일치하고 있다.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통계 데이터를 쭉 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그 통계 데이터를 쭉 보면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 산업은 뭐가 한국 경제의 성장 산업일 것 같습니까?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조업이죠. 압도적으로 제조업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그 성장 산업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통계 데이터를 보면 제가 그 강연안에도 적어놨습니다만 그 실질 GDP에 있어서 제조업 부문이 그러니까 이 경제 우리가 그 실질 GDP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우리가 이제 그 경제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제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제조업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증가하는데 서비스업 비중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이 추세가 최근까지도 전혀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과거에는 서비스업 비중이 경제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점점 증가해왔어요. 제조업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요. 근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추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뒤집어져서 나타나는데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져 오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비중은 계속 낮아져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장 기여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보면 이제 성장 기여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1% 성장할 때 그 1% 성장에 대해서 이제 특정 산업이 얼마만큼 이제 기여를 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성장 기여도라는 개념인데요. 이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배 정도 높아요. 이 서비스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구성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져 왔을 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경제에 대한 성장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서비스업에 비해서 지금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2배
2배 이상 지금 높습니다. 이 성장 기여도가, 제조업 성장 기여도가.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한국에서의 성장 산업은 지금 제조업입니다. 이게 한국의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된 동력은 사실은 제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고용 측면을 보잖아요. 고용 측면을 보면, 그러니까 이 고용 측면이니까 이 고용 비중이죠. 전체 취업자 가운데에서 각 산업에 지금 고용돼 있는 그 피고용자 수입니다. 피고용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 고용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제조업은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비중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지금 한국의 성장 산업이거든요. 성장 기여도도 월등히 높아요. 그 다음에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제조업이 지금 계속 높아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일자리도 어디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까? 제조업에서 많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당연히 성장 산업인 제조업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용 측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의 상식과는 지금 반하는 지금 거꾸로 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노동력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그 숫자는 늘어나는데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이 제조업에 일하는 노동자 수가 오히려 순감소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제조업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의 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한국에서 이 제조업은 노동력을 지금 전혀 흡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서비스업이 그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노동력이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순 증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 좀 불일치죠. 그러니까 성장과 고용의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장과 고용 간의 어떤 불일치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제조업에서는 계속 파이가 커집니다. 제조업 규모는 계속 커지니까 제조업은 파이가 커지거든요. 빵덩어리가 커져요. 근데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제조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예컨대 제조업에서는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빵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의 크기는 계속 커지는데 사람의 숫자는 제조업 부분에서 계속 준다는 거야. 그러면 제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빵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통 노동 생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수죠. 노동자 수로 그 부가가치 생산액을 나눠준 거를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그 노동 생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생산액을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수로 나눠준 거를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생산액이 늘어나죠. 근데 노동자 수는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노동 생산성은 높아질 거예요. 노동 생산성은 높아질 겁니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높아질 거다. 물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근데 아무튼 성장과 고용 비중의 변화만을 놓고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계속 높아져 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어떤 추세를 보이겠어요? 네, 부가가치 생산액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정체되거나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감소하지는 않는데 조금씩이라도 늘어는 납니다.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그 부가가치 생산액이라는 게. 근데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거죠. 제조업에 비해서. 그런데 이 서비스업에 들어와서 일하는 노동자 수만 지금 엄청나게 늘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성장과 고용의 불일치가 두 산업 간,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노동 생산성 격차를 야기한다. 노동 생산성 격차를 야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성이 엄청 높은데 서비스업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 생산성 격차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급 격차를 지급 여력의 격차를 야기한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으니까 노동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조업 노동자가 서비스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 부문에서 지급 여력이 서비스업 부문에 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임금 격차를 이제 낳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 격차를 낳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하고 서비스업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조업 노동자 임금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한 85%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97년도 IMF 외환 위기 있지 않습니까? 97년도 이전에는 서비스업 부문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97년도 이전에는 서비스업 부문의 그 노동자들의 임금, 평균 임금이 제조업보다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97년도 이후에 지금 이런 추세들이 나타나면서 97년도 이후에는 오히려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제조업 노동자들 평균 임금 한 85%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성장과 고용의 불일치가 노동 생산성 격차를 낳고 이게 산업 간 지급 여력의 격차를 낳으면서 결국 산업 간 임금 격차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임금 노동력 있지 않습니까? 저임금 노동력들이 사실은 그 서비스업 부문에 지금 집중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수의 저임금 노동력이 그 서비스 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적 양극화를 낳는 첫 번째 구조적 요인으로 이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성장과 고용의 그 불일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산업 간 성장과 고용의 불일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문제가 제조업 내에서 제조업 내에 이 기업 규모별로 이런 문제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내에서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간에 똑같이 이 경제적 성과와 고용이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가 제조업 내부에서 지금 또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 내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업은 보통 그 300인 이상의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그러고, 중소기업은 이제 300인 미만이지 않습니까? 30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이제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그 고용하고 있으면 영세 소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제조업 내에서도, 사실은 제조업이 지금 잘 나가는 산업인데, 이 잘 나가고 있는 제조업 내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 문제가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시다시피 노동 생산성이나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기업이 높습니까? 중소기업이 높습니까? 예.
우리가 그 기업의 성과예요. 기업의 성과를 우리가 보통 평가할 때 수익성과 노동 생산성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수익성과 그러니까 성과죠.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수익성 대기업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에 비해서 수익성 대기업이 높아요.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대기업이 높습니다. 대기업이 높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용이라는 측면을 보면 그 왜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대기업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관계를 뭐 보통 이제 뭐 8899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기업 수입니다. 제조업 내 전체 기업 수 가운데 그러니까 전체 기업이죠.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기업 가운데 99%가 중소기업입니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그 다음에 전체 고용 가운데에서 그 중소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이제 보통 88%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수에 있어서나 아니면 고용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죠?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런데 이 경제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기업의 이 경제적 성과보다 또한 훨씬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이 고용 비중이 훨씬 높아요. 대기업 12% 정도인데 전체 고용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인데 중소기업은 88%다. 그 다음에 이 같은 중소기업 안에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에 고용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그 30인 미만의 이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그 기업을 우리가 보통 영세 소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조업 내에서 고용 증가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30인 미만의 영세 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들어오는 제조업 부분에 새로 진입하는 노동력의 거의 대부분이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몰리고 있다. 그런데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노동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수익성도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경제적 성과와 고용의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열악한 부분에 같은 제조업 내에서도 열악한 기업에 노동력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성과도 좋고 수익성도 좋은 이런 대기업 부분에 지금 노동력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과가 열악한 중소기업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지금 노동력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경제적 제조업 내에서도 경제적 성과와 이 고용의 이런 불일치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가 노동 생산성 격차를 낳는 거고 노동 생산성 격차를 낳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급 여력 격차를 낳아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임금 격차를 지금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하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주 놀랄 정도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그 강의안에 그 3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2013년 현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대기업 평균 임금 수준의 5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는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되느냐 한 513만 원 정도 되는데 월급으로 월 513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월급이 대기업 평균 월급입니다. 근데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26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267만 원.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2%죠. 그러니까 한 260만 원하고 510만 원 정도 뭐 이런 차이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다.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임금 격차가 지금 워낙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불가역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격차를 좁힌다는 거는 이건 사실상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한 돈 100만 원 차이가 나면, 그죠? 중소기업이 뭔가 확 좀 좋아지면 뭐 돈 100만 원 정도 차이면 이걸 메꾸거나 아니면 이게 역전이 가능할 텐데 지금 똑같은 노동자인데 거의 한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한 2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일은 더해요.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기업 노동자들 노동 시간에 비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지금 한 105% 정도 되는 거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해서 일은 더하는데 임금은 절반 수준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임금 격차를 정말 아주 어떤 혁명적 수단을 통해서 이 제도를 확 뭘 바꾼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단지 어떤 그 경제적 성과가 나서 이 임금 격차가 좁혀지기를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안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인생 망친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일을 하고도 한 절반 정도밖에 급여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같은 제조업 내에서도 기업 규모별로 이런 경제적 성과와 고용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또한 임금 격차와 그 다음에 경제적 양극화를 낳는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세 번째 문제가 그러니까 자, 이 산업 간의 경제적 성과와 고용의 불일치, 그 다음에 제조업 내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적 성과와 고용의 불일치, 이게 이제 경제적 양극화를 낳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이 자본의 해외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본의 그 해외 이탈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국내에서 이 저투자의 문제를 지금 낳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그 한국의 그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생산 설비를 해외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초반서부터.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그 우리가 보통 백색 가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통 이제 그 가정용 그 가전 제품들 뭐 냉장고,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게 우리가 보통 백색 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백색 가전을 만드는 생산 라인은 지금 국내에 없어요. 이미 2000년 초반 무렵에 중국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수원 공장에서는 오직 반도체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반도체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백색 가전 라인,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스마트폰 엄청나게 지금 팔아먹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그 생산 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미 아주 글로벌한 그 어떤 생산 네트워크를 지금 이미 구축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이상 국내에는 공장을 안 짓고 있죠. 현대자동차가. 반면에 이제 저쪽 동유럽 쪽에 공장을 짓고 있고 중국에 그 생산 라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그 생산 라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그 대기업들 또는 대자본이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생산 라인을 옮기는 이유는 뭐냐면 제 그 강연 안에도 써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진입장벽과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직접 투자를 감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예컨대 미국에다가 팔아먹으려면 이거 수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교역 내지는 무역의 문제야. 근데 무역을 하려면 여러 다양한 무역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보호 규정들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무역 장벽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데, 보통 이런 무역 장벽이나 진입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서 보통 그 나라에 직접 공장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직접 생산해가지고 이제 팔아먹는 이런 방법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자동차도 시장 규모가 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들에다가는 이제는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해가지고 직접 공장 짓고 생산 라인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서 직접 그 나라에다 이제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뭐 LG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G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자본들이 말 그대로 9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글로벌한 어떤 그 생산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국내에다가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느냐 하면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는 지금 그 울산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지금 폐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그 경영진들은 중국에서 만드는 현대자동차를 국내에 들여와서 그냥 팔고 싶어요. 그리고 울산에 있는 생산 라인 자체는 지금 폐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현대자동차 노조가 원래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노조 반발 때문에 국내 생산 라인을 지금 완전히 그 폐쇄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대자동차 그 경영진의 내부 방침은 더 이상 국내에서는 생산 라인 운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디자인하고 이런 마케팅 기능만 남겨놓고 모든 생산 라인은 다 이제 해외로 이전하는 거죠. 해외로 이전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아웃소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냥 부품 조달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조립해서 국내에다 팔아먹는 이런 어떤 그 방식을 지금 현대자동차 지금 경영자들은 지금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다가 더 이상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 투자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자본의 해외 이탈이 결국은 저투자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투자의 문제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느냐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본 공동화죠. 자본 공동화에 관한 지금 문제를 낳고 있어요. 자본 공동화 문제를 지금 낳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보통 뭐 민주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전혀 어떤 개혁적인 작업을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못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자본 공동화, 그죠? 이게 뭐 진짜 맞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어느 분한테 이제 얘기 듣기로는 김대중 정부 때 그 IMF 외환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보면은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그 기회였어요. 사실은 그 IMF 외환위기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 정부가 실제로 집권해가지고 그 IMF 외환위기 뒷수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재벌을 손을 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삼성을 손을 대려고 했는데, 그때 그 삼성에서 그 김대중 정부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정권 차원에서 우리 손 대면 우리 저 수원에 있는 모든 생산 라인 다 중국으로 철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원에 있는 모든 생산 라인 다 철수하고 말 그대로 이제 본부만 남기는 거죠. 삼성은 그냥 딱 사무실만 남기는 겁니다. 그 본부로 헤드쿼터만 여기 딱 남기고 모든 생산 라인은 다 중국으로 빼겠다 이랬는데 김대중 정부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수원에서 생산 라인 다 철수시켜버리면 일자리가 10만 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삼성 그 연관 업체에 그 중소기업에 있는 그 모든 일자리까지 다 해가지고 대략 거의 한 1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정권 차원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죠. 사실은 한꺼번에 일자리 10만 개가 날아가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삼성 손 못 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뒤에도 이제 제가 조금 언급을 할 겁니다만 노무현 정부가 왜 그 전혀 이 경제개혁 못했느냐.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자본 공동화의 문제가 현실로 막 나타났어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중소기업들도 지금 중국에 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가 가면 이 부품을 공급하는 그 중소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납품 하청업체들. 그 하청업체들이 같이 가요. 생산 라인이 가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생산 라인 옮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하청 그 중소기업들이 같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본공동화 문제가 사실은 이제 현실화 됐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국내 자본, 대자본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사실은 뭘로 메꾸려고 했었느냐면 해외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이 공백을 메꾸려고 했던 겁니다. 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이 동북아 금융허브론, 동북아 물류허브론, 그 다음에 동북아 그 중심국가론이었지 않습니까? 그 동북아 중심국가론이라는 게 뭐냐면 동북아에서 가장 유리한 어떤 산업 입지를 제공해주겠다는 거예요. 동북아,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 그 다음에 뭐 대만, 홍콩까지를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자본이 가장 선호할 만한 어떤 그 산업 입지를 한국이 제공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죠? 이래서 그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동북아 중심 국가론의 그 핵심적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국내 자본이 지금 빠져나간 자리를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그 자본 공백을 메우겠다는 게 그 노무현 정부의 기본 정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 경제 자유도시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 송도에다가도 만들고 아무튼 지금 뭐 송도에 해외 자본은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지금 뭐 아파트 건물만 엄청나게 들어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송도 뭐 자유 뭐 구역 뭐 이런 거를 만든 이유가 결국은 그 이런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간 거죠. 이런 자유도시 정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만 하고,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따르려면 이 노동 유연화는 이거는 필수적이다라는 거야. 이 노동 유연화는 이거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 노동 유연화 정책이 훨씬 더 그 폭넓게 누구죠? 그분이 왜 국회 그 노동위 간사할 때 그 이모키 의원인가요? 이모키 의원인가가 왜 그 국회 그 노동위 그 간사할 때 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비정규직이 거의 어떤 제한 없이 완전히 다 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 유연화가 굉장히 빠르게 제도적으로 진행된 이유가 사실은 다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야.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상품 시장, 자본 시장, 노동 시장에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되고, 그 글로벌 스탠다드란 노동 시장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뭐냐면 노동 유연화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비정규직 입법, 그러니까 해고를 굉장히 쉽게 하는 비정규직법이 정리해보자고 비정규직 입법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자본의 그 해외 이탈과 그 다음에 이런 저투자, 그 다음에 이 자본 공동화에 대한 어떤 이 정책적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경제 정책의 이 방향이나 내용 자체가 이게 말 그대로 친자본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친자본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기업 프렌들리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다랍니다. 기업 프렌들리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본 공동화에 대한 그 일종의 이제 대안들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명박이가 얘기했던 기업 프렌들리 뭐 정책,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명박 박근혜 그 정부에 계속 이어가지고 주구나 사나 지금 규제 완화 이야기를 막 주창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 이런 보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국내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더라도 어떻게든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계산들이 지금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게 이게 사실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 친화적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정책이라는 거는 친자본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처럼 그냥 골목상권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공정 거래 관행 이거 좀 시정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재벌들 돈 횡령하는 거를 엄격하게 좀 처벌하고 이런다라고 해서 이게 양극화 문제가 해소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해소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본질적인 대안, 그 다음에 정책이 없는 이상 그냥 법적 규제나 제재 수준으로 권리 문제를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이 양극화 문제 절대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해소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 그 다음에 이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내놓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굉장히 그 협소한 의미에서의 그 경제민주화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정책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라는 공약 자체가 이게 겉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도니까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계속 규제 완화 이야기하면서, 그죠? 한편으로는 계속 규제 완화 이야기하고 기업 프렌들리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혀 이 경제민주화 공약하고 이런 실제 이 경제 정책들하고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죠.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제적 양극화를 낳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양극화 문제 이게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이거는 결국은 자본을 규율해야만 하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을 규율해야만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장 혁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단번에 그냥 혁명할 수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당장 혁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강제적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그러면 어떤 혁명적 상황이 아닌 아주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정책적 수단이나 우리가 대안들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런 그 산업 간의 어떤 그 불일치 문제, 그 다음에 기업 간의 어떤 불일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자본 이탈의 문제, 자본 공동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그 답은 뭐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나마 적어도 이제 앞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 정도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첫 번째가, 이거는 뭐 굉장히 당연한 거지만, 이 분권적이고 균형적인 다극형적인 성장 모델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는,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구조도 뭡니까? 이 집권적이고, 그 다음에 불균형적인 지금 단극형 모델이지 않습니까? 단극형의 사회고 단극형의 경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있으면 이 꼭대기 위에 있는 한 놈이 이 피라미드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금 다 빨아먹고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수출 중심의 중화공업 부문에 진출해 있는 재벌 집단이다. 그래서 대기업 집단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죠? 이 정점에 있는 집단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로 수출 산업에 종사하는 중화공업 이 중화공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재벌이다. 뭐 대표적인 뭐 삼성, 현대, 그다음에 뭐 SK, LG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집권적이고 불균형적이고 이게 단극형적이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것에서 다 봤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이 증권소에 지금 상장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2,100개. 1,800. 예, 상장 기업이 증권거래소에는 한 870개가 됩니다. 870개. 코스닥 예, 코스닥이 한 780개 정도 될 거야. 1,200.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증권거래소죠. 증권거래소에 지금 상장 기업이 한 870개 정도의 상장 기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 상장 기업 순이익에서, 전체 상장 기업 그러니까 870개 기업의 순이익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의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 기업이 차지하는 그 순이익 비중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0%. 30%요? 네. 이게 작년에 발표가 났었는데요. 49%랍니다. 49%.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기업 한 870개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이 두 개 기업이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이 49%래요. 그러면 이 두 개 기업 빼고 나머지 한 868개 상장 기업은 이건 뭡니까? 이건 말 그대로 따라지예요, 따라지. 그렇지 않습니까? 868개 기업이 나머지 50% 순이익을 그냥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이 큰 놈 두 놈이 전체 순이익의 50%를 지금 먹고 있는 거고요. 그죠? 정말 이건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정말 이건 극단적인 구조를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이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면 한 25% 정도 됩니다. 25%.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SK, LG 이렇게 4대 그룹이죠. 4대 그룹을 다 합치면 이 4대 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조금 넘는답니다. 한 52% 정도 된대요. 52%.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엄청나게 집중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집중이 돼 있다. 이러니까 이거 못 건드리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이건 지금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뭐 이 기업 하나 뭐 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게 막 나라 경제 전체가 지금 흔들릴 지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도 이거 못 건드리는 겁니다. 원체 지금 비대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는 아주 극단적으로 집권적이면서 불균형적이고 단극형적인 어떤 그 구조하에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제가 강의 안에 써놓은 것처럼 분권적이면서 균형적이고 그 다음에 다극형적인 모델로 우리가 이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를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잡다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죠? 이게 그 기득권의 그 저항이라는 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을 그 왜 그나마 그 노무현 정부 때 뭐 이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번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이 지방 그 균형 발전 이래 가지고 왜 그 이 서울에 집중돼 있던 공기업들을 각 저 거점 그 지방 도시로 이렇게 다 분산 재배치하고 뭐 이런 정책들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거고, 저 지금의 그 세종시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판결이 났잖아요. 관습헌법 가지고서. 그렇잖아요. 아니 민주공화국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법관들에 의한 쿠데타예요. 법관들 스스로가 공화국 정신을 부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주공화국의 관습헌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공화정에 국민들만이 오직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럼 관습적으로 조선시대 때에서부터 그 헌법이라는 게 있어 왔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게 바람직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지혜롭게 이 대중들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를 이 바꿔가는 게 이게 정말 혁명하는 것만큼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이제 더 이상 성장 중심의 이 정책으로는 이제 이런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이제 고용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에 얽매이는 이제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를 놔두고
경제가 뭐 7% 성장하건 10% 성장하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비정규직이 50%고 그 다음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거의 2배 이상 지금 벌어진 상태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그대로 놔둔 채 경제 성장률 뭐 10%뭐 이렇게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대중들의 삶에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장 중심의 이 경제 정책으로부터 고용 중심의 우리가 정책으로 이 정책의 방향과 우리가 전체적인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근데 이거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관료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이거는 뭐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독립적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독립적 중소기업의 육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왜 옛날에 왜 이런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박현채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박현채 선생이 쓰신 그 책 가운데 보면 그 민족경제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경제론이나 이런 책을 보면 박현채 선생이 대자본에 비해서 중소자본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늘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한국에서 대자본은 매판자본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민족 자본을 외국 놈들한테 팔아먹는 매판자본이고 중소자본이야말로 토착자본이면서 이제 민족 자본이다. 그래서 민족 경제의 형성에 있어서 대자본에 비해서 이제 중소자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박현채 선생이 강조를 했는데, 근데 저 또한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역할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뭐 민족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왜 대자본의 이탈이 지금 그 해외 이탈이죠. 대자본의 해외 이탈이 이 자본 공동화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대자본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에요. 유일한 대안은 중소기업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로 나가겠다는 대자본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단도 없어요. 정책적 수단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은 갈래들이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국내에 생산 라인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경상대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 김어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미 한국은 아제국주의적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지금 논문을 이제 그게 이제 그 김어진 선생님 박사학위 논문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봐도 한국의 대자본들이 이미 아제국주의적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노무현 정부는 엉뚱하게 해외 자본 유치해가지고 이 공백을 메꾸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은 지금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정말 중소기업이 대자본에 대한 대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에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수직적 하청 계열화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직적 하청 계열화 관계에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대기업이 최고 정점에 있죠. 대기업이 최고 정점에 있으면서 최종 조립제를 만들어냅니다. 최종 조립제를 만들고 그 밑에 뭐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3차, 뭐 4차, 5차 해가지고 무수한 그 하청의 연쇄고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품이나 소재를 만들어서 지금 부품이나 소재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지금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부품이나 소재를 지금 오직 누가 사주고 있느냐 하면 재벌기업 하나가 지금 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은 그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수요 독점자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요 독점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 납품 중소기업들한테 납품 단가 인하나 이런 그 수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배자적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이런 수직적 하청 계열화 관계에 있다. 수직적 하청 계열화 이 지금 구조 속에 이제 놓여 있다. 이러면서 중소기업이 완전히 대기업 생산력의 일부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수직적 하청 계열화 구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어땠느냐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 경쟁 관계였어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들어가서 그 시장을 빼앗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시장을 뺏는 관계였다. 그 다음에 거꾸로 중소기업도 기회가 되면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대기업의 시장을 뺏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수평적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에서부터 이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게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75%가 하청기업이 됩니다. 이 부품 소재를 만들어내는 하청기업이 되면서 대기업 생산력의 일부로 편입이 돼요. 이 수직적 하청 계열화 이 구조 속에서. 그럼 이런 수직적 하청 계열화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생산력의 일부로 편입이 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구조 속에서는 대자본의 이해관계와 중소자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겠습니까? 불일치하겠습니까? 이 구조 속에서 이 수직적 하청 계열화라는 이 구조 속에선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겠어요? 불일치하겠어요? 그럼 예컨대 수평적 경쟁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불일치하죠. 이거 명확하게 불일치합니다. 얘를 안 죽이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수평적 경쟁 관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는 대기업의 이해관계는 명확하게 불일치합니다. 이 관계에서. 근데 이 관계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대기업이 망하잖아요. 대기업이 망하면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도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죠. 수요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죠? 수요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하청업체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의 큰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이 수요 독점자적 지위에서 중소기업들을 수탈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소자본의 이해관계와 대자본의 이해관계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야. 일치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소자본들이 스스로 대자본, 즉 재벌입니다. 재벌의 어떤 지배 체제를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승인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거야.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그죠? 그러니까 중소자본들 자체가 이 대자본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이 구조화에서는. 그러니까 대기업으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하는 것조차 중소기업들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본의 이해를 자신들의 이해와 정확하게 지금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 수직적 하청 계열화라는 이 구조가 중소기업 사장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구조하에서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연구개발이라는 거.
없죠.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그냥 원하는 물건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 설계도 다 그려주고요. 그죠? 설계도 다 그려주고 그냥 이대로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기술은 대기업이 제공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술 개발할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개척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구조화에서는 중소기업이 없죠. 스스로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만 남아있을 수만 있으면, 그죠? 그 다음에 대기업의 말만 고분고분 잘 들으며 원하는 대로만 잘 해주면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을 대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준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사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화에서는 중소자본 자체가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이 없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유인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빠진 기업, 이거는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속에서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자생성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으로서의 자생성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려면, 그러니까 대자본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립적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이 수직적 하청 계열화 이 구조를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들이 지금 대부분이 부품 소재 산업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 75%가 하청 기업이면서 이 부품이나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수요처를 다변화해야죠. 수요처를 다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대기업에만 지금 물건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 자체가 이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노력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 하청계열화 구조를 깨지 않으면 이 독립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독립할 생각조차 가질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뭐 간단하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러한 방향으로의 어떤 정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훨씬 이제 디테일한 여러 분야의 그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구상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튼 이러한 정책들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한다라는 게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엄청난 싸움과 말 그대로 투쟁과 말 그대로 정말 진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온 힘을 쏟지 않으면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사실은 다 낮아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다 낮아빠져요. 뭡니까? 우리가 그 진보 정치인 가운데 그 굉장히 그 똑똑하시다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이 국회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 재경부 관료들을 만나면서 이 재경부 관료에 이게 설득이 돼버립니다. 설득.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금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을 고쳐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이 필요로 하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관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 이야기 한두 시간 듣고 있으면 이 양반이 거꾸로 설득이 돼요. 설득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다음에 이 관료들이 말이죠. 이 관료들이 원체 말을 잘하는 데다가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저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관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네 우리가 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말 그대로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설득당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이 개혁을 추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이 양극화 문제를 낳는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구조개혁의 방향성들을 이제 잡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절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양극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경제 민주화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느냐, 이 경제 민주화의 우리가 의미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좀 쉬었다가 좀 진행을 할까요? 예, 좀 지루하실 수 있으실까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한 10분 정도만요? 예. 네, 네. 담배 한 대